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라. 우리가 숙제처럼 사는 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못하고 아쉬운 거를 지금이라도 노력하는 거. 내가 직장생활 하느라고 과거에 소홀했으니까 가서 뭔가 해주려고 그러고 딸 간섭하는 거. 간섭하면 좋아해요? 그렇지. 엄마대로 혼자 잘 살아. 우리 간섭하지 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아쉬운 마음에서 해주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와서 한 번도 자지도 않는 집을 혹시 와서 잘까봐 큰 집 그냥 갖고 있고 청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누가 온다고 혹시 올까봐 복지관에서 가는 소품도 안 넣고, 이런 것들이 숙제처럼 못다한 숙제가 있어서 그걸 지금이라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축제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웃고 사랑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잘 살려면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축제예요. 자, 그 축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번 봅시다. 무슨 사진인가요? 왼쪽. 돌잔치 하는 사진. 돌잔치. 우리 어렸을 때 축제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돌잔치. 여기 계신 분들 돌잔치를 하셨었나? 우리 또 손주들 돌잔치하고, 또 이거 뭐예요? 한 70년대 결혼식, 입학식, 그리고 환갑잔치, 이런 게 다 축제였어요. 그리고 과거에 장례식도 사실은 축제처럼 했어요. 장례식은 그 마을의 행사였어요. 온갖 인물과 친척들이 모여서 젊은 사람들은 상여나갈 준비하고, 여자분들은 꽃 만들고, 또 오신 분들 음식 대접하고,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서로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런 즐거운 분위기가 됐고, 결혼식장에는 안 가도 장례식장에는 꼭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식장에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을 중심으로 그 집안의 밑바닥 일부터 고인이 살아온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죽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꼭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장례식 분위기가 가서 과거처럼 성찰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게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이화여대 최진식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평소에 죽음에 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본인이나 혹시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야 충격을 벌러덩 낮아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문화다. 그래서 4층 있습니까? 4층? 여기가 4층이던데 4층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앞서가는데요. 사자가 죽을 사 생각난다고 사자가 싫어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4층 있어요? 없어요? 4층이라는 거 F2층. 죽을 사자 생각한다고. 저 지방의 어떤 의사가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4층을 싫어해가지고 병원에는 4층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우리나라 문화가 4층에 입원하면은 빨리 사망한다라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은 4층을 그냥 4층이라고 했대. 4층. 그래서 몇 년 동안 해봤더니 4층이라고 해서 많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더라. 똑같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 네. 차라 한 잔 술이 죽어 석잔 술보다 낫다. 이승에 사는 것을 아주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우리 장례식도 축제처럼 했는데, 그래서 축제라는 영화도 나왔었어요. 안성기가 나온 축제라는 영화. 따로 사는 자식들까지 다 와서 자녀들도 살다 보면 화해할 일도 있고, 그동안에 어려운 점들도 있고 해서 오해를 풀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집안이 더 화목해지는 게 우리의 장례식의 문화예요. 그런데 요즘은 장례식으로 인해서 재산 문제로 해서 문제가 더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 잘 안 하면. 과거에는 잘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장남이 그 집도 물려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도 한두 명에다가 이제는 집 하나가 몇십억씩 하니까 정리를 안 해두면 돌아가신 다음에 문제가 많이 복잡해진다. 또 내가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다. 이거 우리 어르신들 많이 봤던 장면이죠. 이렇게 옛날 장례식인데 요즘은 이렇게 상업화됐다. 장사꾼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의사가 넘어갔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코로나 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한 2년을 면회도 못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아예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우리도 면회도 못하고. 우리는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찾아오는 문상객도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부조금 받아서 누구한테 줘? 장례업자한테 넘겨주는 걸로만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더라. 서운해요, 안 서운해?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세상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질녘의 하늘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듯 우리 죽음도 사실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죽음도 삶의 마지막 장식이라는 의미죠. 참 의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부모님의 죽음, 옆에 사람의 돌아가신 걸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고인을 그 일로 인해서 더 화목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부다다닥 가서 부조하고 오고. 무빈소 장례라는 말 요즘 많이 돼요. 무빈소 장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빈소가 없이. 왜냐하면 고령화가 됐어요. 100살 넘게 살다 보니. 그래서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고 또 자녀들이 7, 80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그 한두 명만 낳은 아들이 치매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가족이 있는 집은 한 2, 30명만 모여서 한다든지, 저도 문상 갈 일이 있었는데 무빈소장에 3일은 그냥 냉장실에 시신을 모시고 조문을 안 받아. 조문이 올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오래 사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 세대는 자녀들이 4, 5명 있어가지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장부에 써놨다가 내가 10만 원 받으면 하고 이제 이런 문화였는데, 요즘은 하루만 또 장례식해서 화장이나 매장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점점점 많아질 추세에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본 같은 데서는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혼자 살다가 그 방에서 돌아가셔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경우가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되는데 그 사망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걸로 돼서 노인연금이라든가 딱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령화돼서 의료비랑 재정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65세 대상 되시는 분들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받게끔 제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다 가게끔 정책이, 제도가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백 년 전 그 선조들이 말하는 준비된 삶, 뭘 준비해야 되느냐? 송나라 학자 주신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200년 송나라 말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5가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지혜는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잘 떠나는 것을 계획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뭘 준비하라고 그랬냐면, 인생 5개론, 인생 5가지 계획. 여러분들은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일단 우리 태어나면서 생계를 준비한다. 먹고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계, 몸과 건강을 돌보는 계획.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계를 준비하라고 그랬고, 가계를 잘 이끌어가는 계획. 그리고 노계, 노후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노후. 우리 여러분들 노후 준비했어요? 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잘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송나라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노계를 준비해야 된다. 왜? 평안하게 가려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라고 그랬느냐? 사계, 죽음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망할 때 존엄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이때 고려시대 때는 준비를 잘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어떤 장례 절차 이런 게 있었어요. 사계를 준비하라고 그랬고, 사계를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완성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생계, 신계, 가계는 열심히 준비해서 살았을 거예요. 이제야 오래 사는구나 해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계, 죽을 걸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실 걸 준비할 때는 뭐를 버려야 되느냐. 돌아가시려면 이 5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멸재, 제일 처음에 멸재예요. 재물을 버려야 된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재물을 일단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로 멸원, 마음속에 깊은 원망과 마음을 풀기. 내가 살아오면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도 내려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짜증나고 그 미운 게 투사가 돼서 누굴 보면 되게 미워.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복지관에 약간 저 사람도 믿고 미운 마음만 찾고 가는 사람은 내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게 해결이 안 된 게 있나?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해결이 안 되면 딴 사람한테 자꾸 가게 됐다. 그리고 또 미운 거 나를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미워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멸체. 남에게 빚도 갚아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올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면은 1년 동안은 누가 봐줘야 우리가 살 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동물들은, 포유동물들은 뱃속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걷는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만은 뱃속에서 태어나면 엄마가 1년 동안 봐줘요. 그러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우리가 태어나는데 내박쳐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없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1년 동안은 남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빚진 것도 있지만 많은 은혜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쵸? 누가 도와줬다든지 망했을 때 돈을 좀 빌려줬다든지 회사에 다닐 때 누가 그렇게 잘해줬다든지 지금도 보면은 어떤 분들이 되게 어려운데 차이 있는 어르신들이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서로 돕는 문화가 많더라고요. 남한테 진 물질적 마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멸정. 정을 띄어야 된다. 정을. 딸, 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돼? 남의 자식이다. 지금도 포만의 자식처럼 너무 과잉구하고 하고 아들만 바라보고 있고 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들과 딸의 짝꿍이 여러분들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니까 정도 띄어야 돼. 그리고 멸망. 멸망은 뭐냐면 망을 없애라는 게 뭐냐면 망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를 멸하라니까 모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죽은 다음을 위해서도 마음가짐을 좋게 하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살아왔던 거를 나눠주고 버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떠나는 길 무거운 짐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여러분들은 편안하다 하고 평온하다 하고 어떻게 달라요? 편안한 신체적, 편안한 정신적. 어떻게 그렇게 알아? 편안하다는 요즘 여러분들 다 편안해. 시원하죠. 옛날엔 등 따시고 배만 부르면 들 줄 아는데 얘는 등도 따시고 배도 부르고 시원도 하고 먹는 게 지천에 널려있어 안 먹으려고 하지. 신체 편안해졌어. 편안. 그런데 편안은 한데 평안하지 않으니까 껄쩍지근한 거야.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건 내려놨어. 내가 너무 뭘 많이 가졌어. 이제 이걸 끌고 다니려니까 이거 잊어버릴까봐 겁나고 또 욕심 갖고 안 주려고 하니까 안 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오멸론, 멸재, 원망, 정띠고 또 빚 갚고 은혜 갚고 그렇게 하면 평안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손을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3가지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거 해줄 수 있어요? 내 것만 하는 거야. 그래, 내 것 중에서도 나의 몸, 그 다음 내 마음만 준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나 스스로 바라보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잘
잘 정리를 해야 된다. 내 것만. 남의 건 해줄 수도 없어. 내 건 나만 알잖아요. 잘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많고 갑자기도 돌아가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건강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걸어다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에게 비해서 운동은 더 많이 하는데 근력은 더 약하대요.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갔으니까 현실적인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앞에서 돌아가시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 요양원에 안 가고 싶어요? 요즘은 제도가 좋아져서 요양원에 안 가도 내가 기어다니면서 냉장고에 뭐 꺼내 먹을 건강만 되면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와 제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안 가고 싶죠. 내가 평생 살아온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뱃속에 나온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요양원에 가면 7, 80평생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랑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어. 일본 사람들도 요양원에서 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근데 요양원에 안 가고 싶죠. 아파도 집에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못 걸어다녀도 기어다니면서 살 수 있어. 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치매에 걸려도 갈 수 있고 대소변 못 가리면 가야 돼. 왜냐면 자식들이 반찬 갖다 주고 할 수 있지만 대소변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 내가 못 걸어다녀도 내가 정신만 있으면 대소변만 가리면 와서 3시간 동안 샥 치워주고 가면은 뭐 내가 냉장고에 있고 차려야 잡습니다. 근데 근력이 없어서 대소변을 못 가린다. 정신에 있어서 근력이 없다 보면 대소변을 못 가리면 그거 해결해 줄 사람 없다. 요양보호사도. 일본 사람들은 대소변 가리려고 기를 쓰고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웃으면 오줌 나오고 변 나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건강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신경 써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 그냥 배낭 메고 다니는 거나 안 그러면 물리치료실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찜질 해주고 거기에서 소노그램 이렇게 해주고 편안하고 안 움직이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꾸 맨손 체조도 하고 근력 증진시키는 운동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몸의 준비, 끝까지 두 발로 걷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려면 만성질환 관리 잘하고 치매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티벳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티벳 속담 시작. 장수하며 잘 사는 비결은 먹는 것은 반, 걷기는 2배, 사랑은 무한정 베푸는 것이 장수하며 잘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에 대한 거는 많이 강의 듣죠. 그 전문가들이 와서. 또 특히 치매 예방은 여러 가지 많지만 사회생활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노인이 되니까 참 일이 없었는데 이 선배시민이라는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걸어야 돼. 걸어서 나와야 돼. 말을 해야 돼.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사랑합니다. 요즘 이렇게도 많이 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낭비는 큰 선물이라는 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알죠? 여기서 다 쓰셨죠? 쓰신 분. 많이 쓰셔야 돼요.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뭐냐면 나는 죽을 때 존엄하게 가겠다. 연명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저도 상담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요즘 특히 남자 어르신들 보면 나 잘 살다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남의 신세 안 지고 난 스스로 죽을 거야 이러는 말이 사람이 많아. 스스로 안락사 할 거야. 우리나라에는 안락사가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내 목숨 스스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가장 존엄한 죽음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써놓으면 이건 자녀들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많은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어머님이 이제 식물인간이 되고 산소호흡기를 빼면 돌아가실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써놓으시면 자녀들이 다 있어. 아들, 며느리 이렇게 다 있으면 저걸 누가 빼세요 할 사람이 없어. 아들이 하겠어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하겠어요. 딸이 하겠어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 그럴 때일수록 그동안 말썽만 피웠던 아들이
끝까지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 자기가 돈도 안 낼 거면서. 그래서 가족들이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쓴 게 병원에서 다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거든요. 아, 당신의 어머님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치료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의사 2명이. 그러면 부모님이 이거 써놨을 때는 결정 내리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연명 그 의료의향서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가장 평안한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례 의향서도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사기당할 수밖에 없어. 장례업자들한테. 뭐 유골함도 황금으로 해놓은 거니까 100만 원인데 수의도 얼만데 응? 바가지 쓰기도 쉬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뭐냐? 나에게는 무슨 상처가 있는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만 알고 남한테 그 준 상처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또 내가 남한테 준 상처는 없는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젠지, 내가 또 누구한테 약속을 해놓고 안 한 거는 묶인 매듭을 풀면서 내가 가장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또 내가 진짜 고마운데 잊고 있던 사람들은 누군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원수 지지 말고, 또 지금 원수 안 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 별거 아닌 걸로 미안했어 이런 얘기는 지금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또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 건가. 우리 엄마들 경우 아들하고만 여행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용돈을 며느리가 주는 것보다 아들이 주는 돈을 받고 싶다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써놓으면 자녀들이 참고한다고 내가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를 쭉 하는 거예요. 물질은 나눔 기부하고 유언하고, 그러니까 나눔 기부를 하면 살아있을 때 나누어서 필요한 곳에서 내 뜻대로 쓰여지는 거고, 유언은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에 따라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가족의 다툼이나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례문화가 있냐면, 박정자라는 배우가 있는데 작년에 이 사람이 130 몇 명을 초청해서 생전 장례를 했어요. 중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식이 9명이나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너무 대륙도 넓고 해서 잘 안 와. 자식들은 너무 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언제 오지? 하니까 언제 올 것 같아? 내가 죽었다 하면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부고장을 내서 신문에, 죽지도 않았는데 부고장을 내니까 자녀들이 왔어요. 그 자녀들이 와보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거짓 부고장을 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랬을까 하는 걸 10분 이해를 해서 생전 장례 문화가 과거에도 뭐 불교에서도 하던 거였어요. 살아있을 때 지인들 모여서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 강의를 하면서 또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당신은 미수 때 하겠다고. 미수면 88세죠. 88세. 미수 때, 그러니까 88 할 때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세요. 장래의 의미를 완전히 바뀐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기존에는 죽음 발생이 됐어요. 죽었어, 누가. 부고가 왔어. 그럼 황망하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눈물과 후회의 장례식장. 그 다음에 상업적 절차에 따라서 장례업자에 맡겨서 남겨준 가족의 허망함으로 갔다면, 생전 장례식은 일단 생전에 하는 거니까 돌잔치처럼 초대장을 발송하고 웃음과 추억이 넘치는 축제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생전에 전하는 감사와 사랑, 이럴 때는 내가 자서전이 있다, 뭐 붓글씨를 쓴다, 그림을 그린다, 뭐 그런 거 전시도 해놓고, 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식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일가 친척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나누어줄 수도 있고 뭐 답례품을 줄 수도 있고, 일단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미리 만나서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돌아가시면 간소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유가족한테 떠넘기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축제, 생전 장례를 하면서 승화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마땅히 찾아올 우리의 마지막 숙제처럼 견디지 말고 몸도 돌아보고 마음을 비우고 물건을 정리하고 당신의 마지막 축제를 지금부터 디자인하십시오. 기분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해. 내가 벌써 이때가 됐나? 생전 장례를 준비하면 장점이 뭐냐면 초대하면 와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그리고 내가 늙었으니까 뭐 사람하고 관계 끊고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닌 거야.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가지고 내가 생전 장례식을 할 거니까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붓글씨를 배우든지 뭐든지 그렇게 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만약에 내가 10년을 해야 한다. 그럼 10년 동안 할 일이 많아 의미 있게. 그리고 생전 장례식은 부주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한 통 내는 거야. 형편에 맞게 뭐 간식을 한바탕 생전장례해서 한 100만 원 턱 써보든지 또 돈 있으면 한 500만 원 쓸 수 있잖아요. 일가 진짜 100여 명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모여서 마지막 파티를 한번 해보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리 이 얘기를 듣는데 아마도 1, 20년 내에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큰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를 왜 간단하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또 드릴게요.